지금 우리가 빨리 금리를 내리면 경기 부양으로 갈 수가 있지만 느리게 되면 어떻게 된다? 경기가 붕괴될 수 있다. 붕괴를 막기 위해서는 금리 인하는 불가피하다. 안녕하세요, 김윤지입니다. 현재 미국의 부채가 37조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역대 최고치라 하는데요. 이 여파로 인해서 미국의 신용 등급도 내려갔고 우리 가계 부채도 상당한 영향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서브프라임 오토론에 대한 파산 신고까지 나오면서 시장 자체가 신용 경색으로 경직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오늘은요, 이러한 신용 경색으로 인해서 미국의 금융시장은 어떻게 될 것이며 그로 인한 미국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분석해 볼 수 있는 시간 마련해 두었습니다. 미국의 부채가 급증한 이유는 코로나 이후에 양적 완화의 후유증이 가장 컸다. 인플레이션 계속해서 상승 곡선으로 갔었죠. 그런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을 저지하기 위해서 연준에서는 가파른 금리 인상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몇 년 동안 우리가 고금리 환경에서 살고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이제 금리가 장기간 높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이것 자체가 국가의 신용의 경색뿐만 아니라 가계의 신용 경색으로 이어지는 그런 현상으로 번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서브프라임 오토론 기업이 파산 신청을 했다. 자, 이것 자체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했던 것은 서브프라임 랜드의 붕괴, 그 금융위기를 많이 생각하셨을 텐데 그 구조가 좀 다르다는 것을 먼저 알고 들어가면은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고금리 환경이 지속되는 경우에는요, 가장 먼저 피해를 볼 수 있는 소득층이 저소득층, 그리고 크레딧이 별로 좋지 않는 그런 측에서 먼저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일단은 서브프라임 오토론 같은 경우도 금리 자체가 높은 환경에서 더 높았던 금리를 적용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결론적으로는 취약층에서 높은 금리를 감당하기 힘든 구조가 됐기 때문에 페이먼을 내지 못하는 상황이 연속적으로 발생을 했다. 그 여파로 서브프라임 오토론 기업이 파산 신고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일어났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서브프라임 모게이지로 한번 다시 돌아가서 비교를 해본다면 2008년도 서브프라임 모게이지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모게이지 부실이었다는 거죠. 모게이지는요, 기준금리가 내렸다 해서 즉각적으로 받는 또 구조는 아니다. 물론 기준금리가 내리면은 모기지 금리도 내려온다고 볼 수 있지만은 그것뿐만이 아니라 10년물 국채 금리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기준금리가 내렸다 해서 모기지 금리가 빨리 내려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도 염려해 주셔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왜 10년물 국채 금리를 많이 따르는가? 자, 우리가 모기지를 받으면 30년 고정 모기지가 많습니다. 근데 30년 고정 모기지를 받는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 모기지를 유지하는 평균 기간이 보통 8년에서 10년을 우리가 생각하는 거거든요. 10년물 국채 금리를 기준으로 해서 플러스 스프레드를 적용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10년물 국채 금리가 현재 4%다. 만약 2% 적용하면 6%가 되는 거고 2.5%를 적용하면 어떻게 돼요? 6.5%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모게이지 쪽에서는 10년물 국채 금리가 더 중요할 수가 있다. 모게이지는 세컨더리 마켓으로 증권화가 돼서 팔립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MBS 스프레드를 많이 적용을 받는다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이러한 소비재 금융이죠. 그리고 모게이지 금융입니다. 여기에서 나온 공통점이 뭐냐면 스프레드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 은행 간의 마진폭이다. 기준금리가 내렸다고 가정했었을 때 스프레드의 폭이 낮아져야 된다. 무슨 말이냐? 기준금리가 내렸어요. 10년물 국채금리가 내렸어요. 자, 그런데 이런 금융에 대한 마진이 내리지 않는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체감 금리 자체는 사실 늦게 반영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연준에서 최근에 발표한 기준금리 인하는 상당히 상징적이다. 자, 이제는 긴축의 정책에서 전환점이 돼서 완화의 정책으로 바뀐다. 그럼 거기에서 시장에서 느끼는 체감하는 금리 자체가 반영될 때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자, 그러면 서브프라임 랜더 붕괴 때와 현재 우리가 비교를 해보면 서브프라임 랜더의 붕괴는 모기지 부실이었다. 지금 소비재 신용 경색이지 않습니까?
이거 자체는 고금리가 장기화되면서 나온 하나의 현상이다. 그렇게 보실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생각했을 때 거의 고정 모기지예요. 서프라랜더 붕괴 이후로는 거의 90% 이상이 고정 모기지라고 보셔야 된다는 거죠. 반면 소비재 금융 쪽에서는 거의 다 변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동의 신용을 가진 상품은 당연히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다는 것이죠. 또 세 번째 다른 점 뭐죠? 서프라랜더 붕괴 때를 보시면 공급 과잉이었다. 가격이 하락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연쇄적으로 모기지 부실 이어진 거고. 자, 지금은 어떻습니까? 공급이 부족하다. 심지어 공급이 늘었다 하더라도 부족한 상황이다. 이런 부분이 다를 수 있다. 공통점은 무엇인가? 똑같이 신용 경색이다. 그러나 종류는 다르다. 2008년도 서프라랜더 붕괴 때는 어차피 공급 과잉이 집값 내려가니까 대출을 막 해준 거 아니겠어요? 120% 융자. 어차피 깡통집 아닙니까? 보유할 이유가 없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던진 거 아닙니까? 월 상환 금액을 못 갚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차압이 된 거 아닙니까? 날아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모기지 부실로 이어진 결과가 됐다.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좀 다르다. 상업용 융자만 하더라도 월 상환 금액은 어떻게든 갚는다 하더라도 다시 빌릴 수가 없는 환경에 있기 때문에 신용 경색으로 번지고 있다. 이런 것들이 다르다는 거죠. 자, 우리가 보통 모기지를 받으려면은 소득 증명, 크레딧, 그리고 다운 페이먼트 할 돈을 증명을 해줘야 된다. 이 세 가지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2008년도 서프라랜더 붕괴 때 대출 과정을 보셨을 때는요, 닌자 모기지라는 게 그때 있었어요. No income, no asset, 개 이름으로도 융자를 받을 수 있었다 할 만큼 아무한테나 융자를 줬던 그 시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융시장이 붕괴까지로 이어졌다. 그래서 오바마 행정부에서 도드 프랭크법을 발효를 했죠. 그 내용은 뭐냐? 금융 규제를 강화한다는 법이에요. 아무나 융자를 받을 수가 없게 됐다. 자, 그런 상황에서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이 도드 프랭크법 자체가 너무나 규제를 강화했기 때문에 대출 받기가 힘들어 집을 살 수가 없다. 경제를 부흥시킬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 법을 수정하자. 그래서 일부가 수정됐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없어지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서브프라랜더 금융위기의 그 시절은 앞으로 절대 오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일단은 국가 부채뿐만 아니라 가계 부채가 이렇게 많아진다는 것은 금리를 더 이상 높게 끌어갈 수 없는 환경에 다다랐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러한 신용 경색에 이르는 금융 상품들이 모기지보다는 금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쪽이다라고 보셔야 된다는 거죠. 2024년 초반부터 나왔던 이슈가 뭐였냐면은 상업용 부동산의 위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상업용 부동산의 대출 자체는 볼륨 페이먼의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일정 기간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은 프라임 플러스 스프레드로 해서 이자가 정해진다. 그러면 처음에는 이자를 내는 구조로 가다가 나중에 어떤 만기 시점에서 볼륨 페이먼으로 원돈을 다 상환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거든요. 계속해서 재융자를 해줘야 된다는 것인데 저금리 시대에 예를 들어서 오피스 빌딩을 샀단 말이죠. 그런데 현재 고금리 시대로 갔어요. 리파이낸스를 해야 되는데 금리가 이렇게 더블이 넘었지 않습니까? 리파이낸스를 받기가 힘들다. 이런 구조가 된다는 거죠. 빌려서 다시 갚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환경이 되다 보니까 재정적인 여력이 없는 자산금부터 무너지게 되는 현실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어떤 부양책이 있었냐면은 론 모디피케이션을 해준다. 실질적으로 만기 시점을 연장해 준 거잖아요. 결론적으로는 상처난 부위를 완전히 치료를 해서 고쳐야 되는데 그냥 땜질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 부분을 치료하지 않으면 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그래서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이대로 가면은 붕괴가 된다. 빨리 금리를 낮춰라. 연준 압박하지 않았습니까? 연준에서는 지금 관세 정책이다. 불법 이민자 추방 정책이라 해서 인플레이션이 불확실한 과정에서 빨리 금리를 내릴 수가 없다. 계속해서 쌍방간에 맞서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경기 침체를 우려해서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하하기로 했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빨리 금리를 내리면
경기 부양으로 갈 수가 있지만 느리게 되면 어떻게 된다? 경기가 붕괴될 수 있다. 그 메시지를 강조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금리 인하 기조가 보이고 있다라고 우리가 다들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새로운 사이클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두 가지겠죠. 자, 투자자 입장에서는 리스크를 잘 관리해야 된다. 그리고 일반인인 경우에는 재정 관리를 잘해야 되겠죠. 이게 무슨 말이냐? 이제는 공격적인 레버리지가 아닌 안정적인 레버리지로 잘 검토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지금은 완화의 기조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럼 금리는 오른 것보다 내린다고 다들 생각하시는 경우죠. 그럼 생각하시는 것은 그럼 더 내릴 때 사겠다. 그러면은 뭐가 없어진다는 거죠? 협상력이 없어진다. 확장기 국면에 갔었을 때는 수요가 많이 나오고 공급이 거기에 빠른 속도로 받쳐주지 못할 경우에는 가격 상승폭이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실수요자가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환경의 조건이 금리는 좀 더 낮아졌다 하더라도 조건 자체가 좋아진다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고려를 해보시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미국 부채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는 과정에서 연쇄적으로 가계 부채가 늘어났다. 그리고 소득층이 낮은 쪽에서 벌써 신용 경색의 후유증으로 디폴트 레이트이 높아지고 있다. 여러 가지가 지금 나오는 과정인데요. 거기에서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것은 이번 신용 경색은 지난 2008년도 금융위기 때하고는 다른 차원이라고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러한 신용 경색을 타파하는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 발효됨으로써 또 거기에 플러스 연준의 연속적인 금리 인하가 단행됨으로써 소비자 심리 지수가 좀 더 나은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미국 부동산의 구조가 바뀝니다. 이제는 새로운 사이클이 시작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환경 속에서 여러분들 새로운 기회 선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미국 부동산 전문가 김효지 대표의 네 번째 저서 트럼프 2.0 시대 새로운 사이클의 기회를 선점하라. 미국 부동산 트렌드 2025